네, 생명과학 43번째 시간으로 에너지 흐름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흐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제 개념들과는 이제 완전 다른 새로운 개념이니까요. 그 첫 번째 시간인 이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요, 여러분 책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는요,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을 통해 생물과 환경이 연결된 역동적인 시스템이다. 그리고 에너지가 지속해서 공급되어야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빛 에너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가장 기본적인 그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의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요. 첫 번째,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 라는 개념이 여기에 처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전 생태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순환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각각의 개념이 다릅니다. 에너지가 흐른다는 개념과 물질이 순환한다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이 흐른다라는 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재사용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정한 하나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흐름에서는. 근데 물질은 순환하고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물질은 그냥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는 계속해서 소비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물질은 그 형태만 바꿀 뿐이지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에너지. 그럼 에너지는 계속 사용되니까 전 지구적인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소비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소비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서 계속 소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에너지가 태양의 빛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생태계에서 계속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 태양의 빛 에너지 계속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에너지는 흐르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에너지는 바로 뭐다? 빛 에너지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흐름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 속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생산자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물 집단 어,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 이 생산자라는 이 생물 집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근원 에너지인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꿉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물은 직접적으로 빛 에너지를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산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빛 에너지를 생물이 이용 가능한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형태로 생태계에 유입시킨다. 이게 주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 그러니까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해 놓은 이 에너지 있죠? 생물이 이용 가능한 화학 에너지 중에 일부는 생명활동에 쓰이고 일부는 먹이사슬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달되며 각 영양 단계에서는 생물 호흡에 의해 열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생물이 세포 호흡 과정을 거치면 그 생물이 이용 가능한 화학 에너지 형태로 해서 우리가 저장하거나 ATP 형태로 저장하거나 우리가 이제 뭐 근육 수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명 활동 이용 가능하고요. 열 에너지도 나오죠. 이 바로 열 에너지는 방출되는 에너지입니다. 즉 우리가 재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에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생물이 사체, 생물이 죽거나 그다음에 생물이 이제 배설물, 뭐 낙엽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배설물들 속에도 에너지가 있는데요. 분해자는 바로 이런 사체나 배설물 속에서 이 에너지를 추출해서 본인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분해자의 역할을 보통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유기물,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는 이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꾸면서 예, 무기물을 바꾸는데요. 이 과정에서 호흡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요. 그래서 에너지를 뽑아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이 빛 에너지는요.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 만들어 놓은 화학 에너지 중 일부는 생산자가 생명 활동에 쓰는데 나머지 일부는 또 먹이 사슬에 따라서 이 소비자가 이걸 이용하죠.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래서 각 영양 단계라는 거 생산자, 소비자, 그다음에 소비자를 먹는 또 다른 소비자, 소비자를 먹는 또 다른 소비자, 그 소비자를 먹는 또 다른 소비자 이런 식으로 먹이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생물 호흡에 의해서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되고 일부는 이용하고 혹은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온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에서는 이 분해자가 그, 그 물질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들어오는 에너지를 생태계로 빛 에너지를 생태계로 유입시키는 생물은 누구다? 바로 생산자다.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 빛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빛 에너지를 생산자가 흡수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예요? 이 과정에서 이 모든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반사가 됩니다. 당연하게도 일부는 이렇게 반사가 돼요. 네, 그리고 반사되지 않은 일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산자가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빛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과정을 이제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생산자가 또 잘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생산자 같은 경우는 써야겠죠. 이걸 쓰면서 우리 쓰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를 써요. 그 다음에 이 생산자는 본인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양분을 통해서 이제 막 본인의 낙엽도 만들고 잎도 만들고 가지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일부는 어떻게 되냐면 낙엽의 형태로 떨어집니다. 낙엽 형태로 떨어지거나 혹은 뭐 어떤 그 예기치 못한 일에 의해서 뭐 나뭇가지가 떨어진다던가 일부가 잘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1차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소비자. 그러니까 초식 동물 같은 애들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물질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뭐의 관점으로 보냐면은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가 관점으로 보여요.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이 일어나는 거죠. 생산자에서 이 태양에서 나온 빛 에너지가 생산자에서 나온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이 화학 에너지를 1차 소비자가 이용하면서 에너지가 이용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1차 소비자는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하고요. 그다음에 1차 소비자는 동물이잖아요. 동물 같은 경우는 뭐 낙엽을 떨어뜨린다거나 하기보다는 배설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배설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런 1차 소비자를 이용한 또 다른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육식동물이라고 흔히 불리는 우리 2차 소비자라는 것도 있겠죠. 물론 2차 소비자를 먹는 3차 소비자도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동물도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배설물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 배설물 속에서 배설물이나 낙엽 이러한 그 사체나 배설물 속에서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가 있다고 했죠. 아직 남아있는 그런 에너지를 그 이용하는 이런 생물을 우리는 분해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분해자도 그 여기 나와 있는 사체나 낙엽이나 어,
생물의 사체, 낙엽, 배설물들을 이용해서 뭘 하냐면 호흡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도 뭐예요?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죠. 그죠? 어찌 보면 아직 에너지가 남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에너지는 결국 흐르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나오죠. 그죠? 네, 열 에너지가 나오면서 우리가 쓸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는 순환하지가 않습니다. 에너지는 어떻게 흐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태계 있죠. 생태계로 유입되는 에너지는 반드시 누굴 거칩니까? 반드시 생산자를 통해서만 거칩니다. 왜? 생산자가 빛 에너지를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우리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모든 광합성량, 총 광합성량은 결국 이 생태계 전체의 에너지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생물이 이용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생산자가 만들어낸 에너지만 이용해야 되니까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또한 생산자에서 온 거고 2차 소비자가 만들어낸 에너지는 1차 소비자한테 온 거고 그 1차 소비자는 생산자에서 에너지를 얻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에너지는 반드시 생산자를 통해서 만들어져 이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개념을 이용한 것이 바로 총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총생산량, 순생산량, 생물량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요, 이제 용어로 정리한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 생산자가 그 일정 기간 동안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 뭐라고 하냐? 총생산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광합성을 통해서요, 알겠죠?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광합성량은 생태계 전체 에너지라고 했죠. 총 생산량은 이 생태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양과도 같다. 다음, 생산자에서 호흡에 사용된 양을 제외한 유기물의 총량을 순생산량.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뭐예요? 일부 써야죠. 우리 그걸 뭐예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호흡량.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그 생산자가 총 생산자가 만들어 낸 에너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빼면 뭐가 된다? 순생산량이 된다. 네, 이 순생산량이 이런 개념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 순생산량 중 일부는 동물에게 먹히거나 낙엽의 형태로 분해자에게 전달되고 나머지는 식물 생장에 이용한다. 그러니까 순생산량은 뭐예요? 내가 쓰고 남은 나머지란 얘기죠. 그죠? 내가 살려고 쓴 그 총 만들어 놓은 에너지 중에 살려고 쓴 거, 호흡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순생산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부는 먹힌다. 일부는 뭐 1차 소비자한테 먹힐 수 있겠죠. 우리는 이거를 피식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낙엽의 형태로 떨어지는 거. 내가 이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해가죠? 우리는 이제 고사량 혹은 낙엽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사와 낙엽량도 분명히 순생산량의 일부겠죠. 다음에 일부는 생장에 이용된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생장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몸집을 키우는 거겠죠. 그죠? 다음, 현재 군집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은 생물량으로 나타낸다라고 보는데요. 이 생물량의 개념은 누적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물량은 누적의 개념이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첫 해 이제 100을 만들었어요. 근데 30만 쓰고 70이 남았어. 그럼 70은 누적이 되겠죠? 생물 몸에 누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생물량은 70입니다. 다음, 자, 두 번째 해에는요, 120을 만들고 50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70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물이 자기 몸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적된 게 70, 70이니까 140이겠죠? 다음,
자, 세 번째 해에요. 세 번째 해에 150을 만들고 100을 썼습니다. 그래서 50이 남았어요. 이것 또한 몸에 누적이 되죠. 생물에서 이게 190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이렇게 계속 누적된 양, 이거를 누적량, 이러한 누적량을 우린 뭐라고 하느냐? 생물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누적되어 왔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이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총 생산량은 호흡량과 순생산량으로 구성되고요. 이 순생산량은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생장량으로 구성된다. 라는 거 여러분이 식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먹이사슬과 에너지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단계에서 보시면은 에너지의 일부, 그러니까 에너지의 일부가 먹이사슬을 따라 전달된다라고 되어 있죠. 즉, 먹이사슬은 뭡니까? 먹이사슬은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흐른다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에너지 흐름의 원동력이 되겠죠. 즉, 이 생물이 저 생물을 잡아 먹음으로써 에너지가 흐르게 된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식물로부터 먹이사슬을 따라 동물로 전달된 유기물은 동물의 호흡에 사용되거나 생장에 이용되고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어 영양 단계를 따라 이동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물질 속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 에너지와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흐르고 혹은 순환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흐르는 것과 순환하는 건 약간 다르다고 했죠. 흐르는 것은 에너지, 순환하는 것은 물질인데 이 과정은 전부 다 뭐를 통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먹이사슬과 에너지 흐름 앞에서 그린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이 그림을 좀 더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항인데요. 뭐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만 하시면은 이런 거는 별로 어려운 문항은 아닙니다. 그때 여기서 이용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태계 내에서 알겠죠? 우리 생태계 내에서 우리가 총 생산량은 호흡량과 순생산량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고사량과 피식량과 생장량 혹은 뭐 고사량, 낙엽량, 그 다음에 피식량, 생장량으로 우리가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식물의 관점이잖아요. 이거는 식물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관점, 그러니까 1차, 2차 이런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 소비자는 누구한테 얻어오냐면은 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양은 이 피식량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양 중에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알겠죠?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피식량 생산자 입장에서 피식량이지만 1차 소비자는 뭐예요? 얻는 에너지잖아요. 총의 모든 에너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피식량이 곧 뭐예요? 이 1차 소비자의 총 생산량이 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 총 생산량은 아니지만 그냥 총 에너지라고 합시다. 1차 생산량의 총 에너지는 곧 어디서 온다? 바로 이 피식량에서 온다. 이렇게 피식량에서 온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얘네들은 호흡량, 배설량, 그다음에 생장량, 그리고 피식을 당하기도 하겠죠. 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호흡량, 배설량, 피식량 이해가죠? 근데 일부는 생장을 하겠죠. 본인이 에너지를 갖게.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은 문항들에서는 이 생장량을 0으로 놓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2차 소비자가 갖는 최종 에너지 양은 2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최종 에너지 양은 결국에는 누구? 1차 소비자의 피식량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마지막 단계니까 호흡량과 배설량으로 구성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1차 소비자는 피식량이다. 1차 소비자는 생산자의 피식량이 총 에너지 양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 도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 피라미드와 에너지 흐름인데요. 아까 나온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자, 먹이 사슬을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상위 단계. 그러니까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가면서 점점 감소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죠? 당연히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생산자도 호흡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자가 일부 에너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다음에 각 영양 단계가 보유한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걸 이제 각 영양 단계라고 하는데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양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걸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전달되는 에너지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 효율은 공식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공식은 뭐냐면 전 단계. 그러니까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알고 싶으면은 1차 소비자의 전 단계, 생산자겠죠? 전 단계의 에너지 총량 분의 현 단계. 1차 소비자면 1차 소비자겠죠? 현 단계의 에너지 총량입니다. 이게 에너지 효율의 공식입니다. 자,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 수가 있겠죠? 얘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라고 한다면요. 생산자에서는 만들어낸 에너지 중에 일부는 호흡에 이용되고 일부는 고사하거나 낙엽이 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나머지 중에 일부를 또 1차 소비자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위 단계로 가면은 에너지 양이 감소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1차 소비자도 호흡을 하고 배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인 2차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는 1차 소비자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볼 때 예를 들어 뭐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 1차 소비자가 20, 2차 소비자가 6이라고 얘기하면요.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아까 공식대로 하면 전 단계 20분의 6이 되는 거고요. 1차 소비자는 100분의 2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 효율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예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죠. 개체수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차기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잖아요. 개체수도 감소하고 생물량도 감소하고 에너지도 감소하는데 중요한 건 일부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개체수 피라미드는 역 피라미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역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래가 위에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물량 피라미드도 역 피라미드가 가능해요. 근데 에너지 피라미드는 역 피라미드가 안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요. 역 피라미드가 가능한 이런 생태계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특이하게 뭐냐면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더 개체수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이런 역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다고도 어찌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교목. 그러니까 큰 나무 한 그루에 여러 새들과 곤충들이 붙어서 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나무는 한 그루지만 그 붙어서 하는 곤충이 수백, 수천 마리, 새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겠죠. 그죠? 네. 이런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특이하게도 어떤 게 역전은 안 되냐면은 교목의 생물량이 압도적이죠. 나무의 생물량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얘네들 다 합쳐도 나무의 무게도 되질 않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생물량, 그러니까 생물 전체의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 무게로 나와 있잖아요. 네. 무게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도 역 피라미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어느 경우냐면 우리 바다, 해양 생태계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 우리 소비자와 생산자. 바다의 생산자는 우리 플랑크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플랑크톤. 플랑크톤이 있고요. 여기는 뭐 어류나 뭐 고래 이런 생물들이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플랑크톤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플랑크톤의 양을 다 합쳐봤자 어류 고래는 상대도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이유 뭐냐? 바로 일단은 플랑크톤 개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중요한 건 빠른 증식이 가능해요. 빠른 증식이 가능해서 이 모든 생태계를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피라미드로 안 되는 게 에너지 피라미드인데요. 에너지 피라미드는 우리가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에너지 피라미드는 불가능합니다. 왜? 에너지는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 소비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피라미드는 안 됩니다. 네. 역피라미드가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니까요. 알겠죠? 역피라미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와 에너지 흐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 단계가 길어지면 우리가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고요. 그죠? 네. 그리고 상위 영양 단계의 생물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한 영양 단계는 일정 이상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쓰고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단계, 1000단계 이렇게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양 단계는 일정 단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는 하위 영양 단계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왜? 먹이의 질이 다르거든요.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먹이의 질이 다른데 예를 들어 풀보다는 고기가 좀 더 먹이의 질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먹이의 질 차이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먹이사슬과 에너지 흐름 예시 문항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예시 문항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에너지 흐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